대우조선해양하청업체 노사가 어젯밤 늦게까지 비공개 협상을 벌였고요. 오늘도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손해배상 문제를 놓고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한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대우조선해양하청 노사 어제 12시간 넘는 마라톤 협상을 진행을 했지만 결국 빈손으로 끝이 났고요. 일단 노사 간 의견이 많이 좁아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협상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원래 이런 노사 간 어떤 갈등이라든가 파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영역은 아무래도 임금입니다. 임금에 대해서 장시간 동안의 이제 협의 끝에 이 노조 측이 사측이 제시한 임금 인상 4.5% 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용을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 임금 인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 간, 이 하청업체 노사 간의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장기간의 이 파업으로 인한 원청이게 되겠죠. 이 대우조선의 그동안에 어마어마한 수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 그 손해배상을 어떻게 이제 해결할 것이냐 이 문제가 좀 가장 큰 쟁점으로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노조의 입장 현장을 연결해서 듣고 왔거든요. 지금 노조 측은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을 해서 소송을 다 취하하고 앞으로도 소송을 제기하지 말아라 이런 입장인데. 지금 대우조선 측에서는 손해배상을 묻지 않으면 경영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배임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법리적으로 봤을 때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정당한 쟁의행위라든가 파업에 대해서는 민의 형사상 책임이 면책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하청업체 사측이 아닌 어떻게 보면 원청이죠. 네. 원청인 대우조선 해양에 가서 업무를 일종의 방해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업을 장기간 진행한 것인데 원청인 대우조선 입장에서는 이제 법 형식적으로는 직접적으로 근로관계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하청업자니까. 근데 이 원청 현장에 와서 파업을 해버렸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손해 본 것이 수천억 원이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대등 어떤 직접적 근로관계도 아닌데도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그래 우리가 수천억 손해 감수하겠다 대신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네. 더군다나 지금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매각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게 지금 산업은행의 지금 제1대 대주주거든요, 50%가 넘는. 그럼 과연 이 대주주가 어떤 개인도 아니고 지금 금융권인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이 대우조선 측에서 자유롭게 이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겠다, 이거를 책임 묻지 않겠다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대주주인 산업은행, 그다음에 대우조선, 그다음에 이 하청업체 사측, 그리고 이번에 파업을 주도한 노측, 이게 거국적으로 논의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부가 좀 개입을 해서 이렇게 큰 틀에서 논의가 되지 않는 한 이 손해배상 소송을 함부로 취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하고 제가 봤을 때는 좀 방금 통화하셨지만은 이 하청업체 노동자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얼른 근로 현장에 투입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 어떤 신뢰를 회복해서 일을 하고 어떻게 보면 대우조선 측에서도 이 수천억 원이면 이 1인당 좀 억대 이상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데 그러면 거의 이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길거리에 나앉는 수준이 되어버리거든요. 이렇게 파국으로 이끄는 것이 맞나. 또 대주주인 산업은행도 고민해야 되고요. 또 정부도 이것을 공공요 투입하겠다. 이게 또 능사는 아니거든요. 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오죽했으면 이렇게 불법 파업을 했을까. 이런 고민도 같이 하는 이런 현장이 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협상을 재개하고 있는데요. 이번 교섭이 또 23일 대우조선해양 여름 휴가 전에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노사 양측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불법을 저지르기 위해서 모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썼을 때 돈을 쓴 사람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거든요. 어려워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사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복잡한데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등장인물이 여러 명 등장하지만 어떻든 간에 이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 이게 노인요양병원입니다. 그래서 돈을 받았거든요. 이게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을 받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돈을 받은 사람이 이 돈을 이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쓴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겁니다. 사실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일반 국민들 시각에서는 이거 사기 아니냐? 내지는 좀 더 어렵게 얘기하면은 횡령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는데요.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내렸냐면은
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이것은 범죄 행위를 위해서 돈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떤 횡령죄가 보호할 수 있는 보호가치가 없다고 본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형사상 누군가를 책임을 물으려면은 이 당사자 간에 이 돈을 받는 것, 그러니까 어떤 위탁 관계가 법으로서 보호 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자격 없는 사람이 의료기관 개설이라는 것은 범죄거든요. 이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근데 범죄를 위해서 돈을 받은 거니까 이 사법부가 나서서 이런 사람까지 법으로서 보호를 해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다만 이것은 당사자 간에 그 민사로 해결할 문제지 예. 이 돈을 사용한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무죄로 판단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의료인이 아닌데 의료기관을 세울 수도 없는 그럼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돈 보관의 목적이 범죄 준비와 실행을 위한 것이라면 횡령죄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1, 2심 재판부에서는 횡령 혐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잖아요. 바뀐 이유는 뭔가요? 이게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당사자 간의 민사상에서는 돈을 줬으니까 돈을 반환하라고 민사 판단이 나온 거거든요. 예. 민사소송에서는. 그래서 뭐 1심, 2심에서는 이런 횡령죄의 어떤 위탁관계, 돈을 받은 관계에 대해서 약간 넓게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민사에서도 인정됐으니까 형사에서도 그러면은 왜 그 나름의 돈을 받아서 어떻든 간에 뭐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고 했는데 그 돈을 왜 네 맘대로 써? 이거에 대해서는 횡령 아니냐라고 본 것인데 이번 대법원 판단은 써도 동의가 가는 게 사실 민사의 영역보다는 형사가 되게 좁거든요. 네. 예를 들면 당사자 간에 민사 책임이 있다고 그 사람을 다 형사 처벌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사 책임은 있지만은 형사로서 처벌할 수 있는 보호 대상은 되게 좁게 해석을 해서 뭐 범죄 행위를 위해서 돈을 받거나 돈을 교부받은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처벌하지 않겠다. 이것은 당사자 간의 민사로 해결할 영역이다. 이렇게 정리한 거라고 보면 될 겁니다. 네, 대법원에서는 A씨 그리고 두 투자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가 법적으로 보호할 위탁 관계가 아니다 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돈을 반환할 의무도 없는 건가요? 민사상으로 해결하라는 게 법원의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메시지거든요. 예. 이미 그 민사소송에서는 아직 대법원 확정되지 않았지만은 하급심에서는 이 돈을 제공한 이 3천만 원을 투자한 사람에 대해서 반환해줘라라고 이 투자한 사람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돈은 돌려주되 이 돈을 받아서 함부로 쓴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못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네. 근데 보니까 보통 민사상 반환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 이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여야지만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시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게 불법 원인 급여지만 민사상으로 반환 의무를 질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네. 그 이유는 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 사건을 좀 더 그거는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자격 없는 사람이 이 병원을 이 노인요양법을 설립할 당시에 이 투자자 간 내지는 이 사람들 간의 어떤 불법의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돈을 받은 사람의 불법의 정도가 많았는지 아니면 당사자들의 불법의 정도가 똑같았는지가 판단이 되는데 아마 그 불법의 정도에 따라서 사실은 처벌되는 경우도 있고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뭐 구체적인 사안을 좀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피해액만 7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이 되는 루나 테라 사태 관련해서 검찰이 첫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된 수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이건 2달 전에 이미 고소 고발이 들어갔고 언론에도 굉장히 크게 난 사건이죠. 네. 더군다나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지난 정권에서 폐지했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의 그 제1호 사건으로 이 테라 사태를 배당을 했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법조인들은 아마 검찰에서 대대적으로 수사에 나설 거라고 예상했지만 저는 이렇게 이른 시일에 어떤 뭐 업비트라든가 이 거래소라든가 관련자들에서 출국금지 다 시키고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아마도 검찰에서 네. 최소한의 어떤 범죄의 단서는 잡았으니까 발견했고 법원에서도 이렇게 많은 곳에 영장을 발부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수사의 쟁점이 아무래도 이제 권도영 대표가 사기죄가 성립이 될지 그 여부잖아요. 근데 이 권 대표가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뭔가 그런 관련된 그런 증거나 사기죄 성립이 되는 그런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쉽게 압수수색을 못했는데 뭐 비슷한 그런 근거 자료를 찾았기 때문에 지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런 분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권도영 대표가 지금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근데 신변 확보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아마도 사실은 지금 코너에 몰린 것은 권도영 대표고요. 예. 사실은 이런 경우에 지금 싱가포르에 있다고 알려졌는데 사실 가장 기본적인 어떤 뭐 검찰의 방법은 이제 여권 무효화시키는 거죠. 법무부 입장에서 뭐 여권 무효화시키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싱가포르와 그 이런 범죄인 어떤 송환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으면 되는 거고 검찰 입장에서는 그 전에 충분한 물적 증거 그리고 이 테러 관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관여를 했었거든요. 개발자라든가 사업 진행하는 어떤 사람들이 다 국내에 있습니다. 이미 그 출국 금지돼서 관련자들의 어떤 진술을 뭐 충분히 확보하게 되면은 지금 당장 권도영 대표가 송환되지 않더라도 뭐 올해 내에만 송환될 수 있다면은 아마 이 테러 사태에 대해서 안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수십만의 지금 국민들이 피해를 봤는데 어떤 범죄가 있으면은 어떤 백일하에 좀 어떤 게 좀 밝혀지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는 갑니다. 네, 신변이 소환이 된다면 이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자금 흐름과 관련된 추적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충분히 가능한 게요. 이미 국세청에서는 이 권대영 대표 측이 어떻게 보면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자금 회피를 한 흔적을 이미 뭐 작년에 찾았고요. 그래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어떤 탈세 혐의를 밝혀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미 자료도 갖고 있고요. 네. 이 자금 흐름을 추적을 하고 뭐 예를 들면 다른 사람 뭐 명의로 뭐 재산을 빼돌린다든가 뭐 이런 부분도 몰수 추정도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뭐 충분한 수사와 그리고 권도영 대표에 대한 어떤 신병 확보만 되면은 아마 전부는 아니더라도 또 많은 부분에 대해서 피해 회복도 가능하고 이런 어떤 지금 뭐 코인과 관련해서 유사한 어떤 범죄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 재범 방지를 위해서도 이번 사태는 검찰이 아주 제대로 수사를 해서 의혹을 밝히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규 변호사와 관련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